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라던가 통계 자료들을 조금 보면서 이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요. 네, 그 자료는 조금 이제 그 탑 5라든가 이런 어떤 약간 그 틀에 박힌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숲은 볼 수 있지만은 그 나무를 조금 살펴보는 데는 약간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통계 자료랑 같이 어떤 앱이 그 어떤 이벤트와 연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사용 현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그 모바일 앱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앱이 적절하게 기획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네이버 페이가 애플페이 도입의 최대 수혜자라는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내용인데요. 네이버 페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네이버에서 뭔가 이게 금융결제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제 시스템이죠. 근데 어,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이제 출시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애플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글로벌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있던 이그 페이 관련된 그 이제 기업들이 조금 편하게 돈을 벌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삼성페이와 손을 잡고 뭔가 오프라인 결제 연동을 한다던가 포인트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용자 수가 기껏해야 10만 명 수준이었는데 3월 29일에 이 삼성페이와 연동이 되는 과정에서 거의 2.5배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를 한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모바일 앱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이런 그 이벤트에 따라서 사용자의 어떤 그 사용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내가 잘 일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그 갑자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아니면은 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실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해외 여행 열풍에 네이버 파파고의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어, 내용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 뭔가 번역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앱을 주로 사용을 하나요? 뭐 여러 앱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구글 번역기가 제일 좋았죠,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번역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 사용자가 한국 기준으로는 200만 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파파고가 좀 몇 년 전에 등장을 한 뒤에 상당히 번역을 좀 잘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해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경향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한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펴보니까 여행 숙박을 하는 어떤 앱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사용률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해외여행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번역기 앱을 쓰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결과에서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이게 정말로 옳은 분석인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다른 앱들 트립닷컴이나 에어비앤비, 아고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틀린 분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 수가 매우 높은 카카오티, 카카오택시죠. 이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교통을 모두 다 삼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카카오티를 쓰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이제 그 들어갈 때라던가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 앱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향들이 발생을 하죠? 뭔가 그 어떤 기업들이 많은 곳들에서 이제 이 택시 앱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관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구라던가 아니면은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이런 곳들은 이제 뭐 그 주점이라던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티 플랫폼 종사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어, 카카오티 앱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택시기사 같은 분들도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대리기사용 카카오티, 택시기사용 카카오티, 그다음에 뭐 그 퀵기사용 카카오티 피커라는 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사용 이제율을 보면은 택시나 대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퀵 기사는 비교적 덜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는 어떻게 써요? 사용하는 일수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건 전업으로 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용 일수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리는 어떤가요? 대리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가 적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퀵기사는 실제로 이제 조금 사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그 어떤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이제 그 이 사용 일수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사용 시간 측면에서 역시나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점령한 뭐 라인, 국내도 접수한다, 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라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잘 쓰이진 않지만은 일본이라던가 뭐 대만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태국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국가들에서는 매우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본의 뭐 드라마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다 보면은 이 라인 앱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써봐서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은 카카오톡에도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던가 거기 이제 그 카카오와 연동돼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쓴다던가 카카오와 연동된 뭐 이제 만화, 웹툰 같은 걸 본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많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그 메신저 앱 하나일 뿐이지만은 이 앱을 이용을 한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라고 하는 그 앱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것과 연동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만화나 음악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라인 게임즈, 라인 프렌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좀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인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아무래도 2022년에 카카오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카오의 그 데이터 센터에 그 불이 나가지고 원래는 그 불이 나도 데이터 센터가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대체제 다시 얘기해가지고 뭔가 다른 메신저 앱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라인을 사용한 사례가 20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건수가 이렇게 설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20대에서 그 경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20대들은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30대만 하더라도 40대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전환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50대, 60대는 훨씬 더 적은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들이 이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쇼핑 앱 쪽에서의 어떤 통계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쿠팡.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쿠팡 하면은, 뭐 뜨는 기업이고, 물류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또 값싸게 바로바로 배송해 주니까 또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쿠팡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그 전략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뭔가 대적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11번가나 G마켓이나 GS숍 이런 기업들이 어, 셋을 다 합쳐도 쿠팡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체 쇼핑 앱 중에서 쿠팡 사용자 비중이 80%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네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쿠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쓰시는 분들은 다른 앱들을 굳이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을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쇼핑 앱으로서 쿠팡이 성공을 하는 부분이 또 OTT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한국에서 OTT 하면은 뭐 넷플릭스 많이 썼고, 그다음에 국내 그 OTT 중에서는 이제 그 웨이브가 조금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조금 쓰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특별한 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티빙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웨이브랑 티빙이 경쟁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쿠팡이 쇼핑을 안 하고 아마존을 따라 하려고 그랬는지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을 때 쿠팡 플레이에서 독점으로 이렇게 송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쇼핑 앱만으로서 쿠팡을 쓰던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이벤트 때문에 쿠팡 플레이를 써보고 써보니까 여기에 꽤 괜찮은 뭐 어떤 컨텐츠들이 있네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더라. 그러다 보니까 통신 이제 통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제 쇼핑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OTT 분야에서도 1위 자리를 지금 넘보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실제로 쿠팡이 그 1위 자리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물론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것들을 뭐 통합을 해가지고 또는 저런 기업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OTT 시장을 독점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마존이 그러한 전략으로서 많은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쿠팡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비대면 시대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달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더 이상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다들 약간의 불만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이제 배달앱의 위기 하면서 언론들이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용자 수가 9% 감소에 그쳤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불평을 하는 거에 비해서 더 이상은 배달의 민족 없이 뭔가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매월 50만 명 이상 신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20대들이 처음에 그 배달 민족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이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더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3,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지 굳이 시켜 먹어야 되나 나가서 먹거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그 신규 유입이 비율이라던가 이런 게 어,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탈률이나 유입률이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다. 2022년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뭐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근마켓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고거래를 위한 그런 어떤 앱으로서만 동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뭐 카카오라던가 뭐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봐야 알지만 그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기능들을 이렇게 이런 이제 커뮤니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앱들이 지향하고 있는 걸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네 생활에 관련된 거, 알바, 중고차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 같은 그런 어떤 지역과 연관된 커뮤니티 서비스들을 지향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평균 사용 시간이라던가 사용 일수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수익화 부분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우려도 조금 있죠. 왜냐면 과연 이 중고 거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이 지금 노리고 있는 알바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중고차 플랫폼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앱들이 실제로 파급력들이 엄청 약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앱들이 물론 있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규모가 뭐 수백만 명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각각의 앱 하나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쓸 만큼의 그런 파급력이 있진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당근마켓은 어때요?
만약 지금 여기 앞에서 나왔던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그 여러 어떤 플랫폼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지역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드는 종합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뭐 1년에 몇 번 정도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그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스 여러분들 금융 앱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반 이제 은행 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러 사용 절차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토스는 단순성을 무기로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무료 그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해왔고 뭐 토스뱅크 같은 서비스들을 도입을 한다던가 해서 뭐 대출까지도 토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토스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은행 앱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토스의 경우에는 사용 시간 측면에서 지금 살펴봤을 경우에 다른 앱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실제로 좀 이제 관찰을 해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봤을 때 카카오 앱을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쓰다가 뭔가 돈을 송금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페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용도로 카카오뱅크 앱을 약간씩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경우는 있어도 카카오뱅크를 메인으로 쓰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뱅크조차 사용시간 추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토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토스를 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토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능은 물론 스타뱅킹 같은 어떤 그 은행에서의 앱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짧게 사용하고 많은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 시간 그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그 토스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용 시간 추이가 사용자 수랑 결합이 돼 있다는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 토스가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토스는 이제 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대출 서비스는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냥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원래 은행을 전문으로 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반면에 은행들은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데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토스가 그런 건 좀 약한 거 아니야? 라고들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2023년 5월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사전 신청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그 토스가 상당히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부터 부업까지 뭐 이런 어떤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영어 공부 앱들 뭐 운동 건강 부업 뭐 리워드 뭐 운세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 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앱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영어 공부의 앱의 어떤 사용자 추이를 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해보기, 뭐 스픽, 그다음에 뭐 케이크 이런 앱들이 이렇게 그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이게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2023년 초에 사용자가 증가하다가 2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 대학생들이 뭔가 방학 때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앱을 깔았다가 그 조금 사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도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뭐 운동과 관련된 거는 의외로 여성 사용자들이 운동 앱들을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향적인 측면에서 남성 사용자들보다는 여성 사용자들이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걸 조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통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20대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그 우리가 그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제 각각의 어떤 분야나 앱들이 어떤 그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발전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용 동향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런 이제 모바일 앱이 그 기술적인 부분 외에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런 어떤 그 기술 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지금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수업을 위해서 도입부에서 이 모바일 제 그 폰이라던가 아니면 운영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앞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